명상하다 보면 호흡에 연관돼서 이해 안 할 수가 없어요. 호흡과. 처음에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접근해. 심리적이고 의식적인 것만 접근을 해. 네. 그러다가 계속 경험이 쌓이면 아하, 이것들이 전부 호흡과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이제 접근이 돼. 그리고 이 호흡을 또 이게 안정이 되는 게 이 좌법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네? 라고 하는 계속 그렇게 그런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어. 또 다른 결과부터 하지 않았다. 이게 언뜻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고 관점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는데 명상하면은 이런 좌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명상 왜 해요? 그러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또는 깨닫기 위해서 하거나 아니면 좀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도 하고 약간 정신적인 영역에 속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거는 이제 별로 관심을 두지가 않는 경향이 있죠. 근데 사실 그런 입장의 이면에 약간 이분법적인 사고가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다. 약간 그런 이제 뭐랄까 선입견이랄지 고정관념이 이렇게 밑에 쭉 깔려 있고 그 위에서 이제 명상은 마음이나 정신의 어떤 이런 관련된 것이야 라는 이제 생각으로 이렇게 이제 당연시하죠. 근데 실은 진짜 몸하고 마음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어떤 경우는 맞는데 또 어떤 경우는 또 잘 아닌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그냥 함께 살면서 그냥 딱 너무 명확하게 이렇게 몸, 마음 딱 이렇게 분리해서 또 이제 종교적일수록 또 그런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오히려 종교적이다라고 하면은 영적이다 이러니까 또 깨달음은 정신적인 것이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은 몸과 마음을 이제 불경에도 나오죠. 몸하고 마음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이렇게 이제 제자가 물으니까 듣다가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동시에 이제 했겠지만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다라고 전해지긴 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은 부다의 어떤 내면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 이게 이제 항상 이제 막 논문으로도 쓰고 그래요. 뭔가 마음이 다 분리됐다라고 말을 딱 하든지 아니면 하나라고 하든지 그러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언급을 회피했을까? 내지 회피라고 하기보다 그냥 그게 최선이었겠죠? 아무 말도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최선. 예. 근데 그렇다면 우리도 예를 들어 이제 그런 이제 부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원론적인 입장을 많이 서양 철학가들이 해오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또 서양 철학가들도 이원론에서 많이 벗어났잖아요. 심지어 이제 물리학 같은 경우는 입자가 정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으니까 입자가 정신이다. 야 이거 되게 유물론적인 극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버님이 이런데 접할 기회가 거의 없을 거예요. 명상하다 보면 다 그냥 마음과 정신, 그러니까 마음에서도 또 특정한 영역만 다뤄요. 마음에서도 약간 고찰적인 그 감정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의 어떤 그런 내적 상태만을 계속 지향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당연시하거든요. 근데 일상 삶 속에서 감정이 있는 상태가 더 많잖아. 좀 뭔가 이게 통합되고 융합돼야 되는 그런 시선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일상 삶과 하나 돼서 이렇게 작동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도 있기도 하고.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은 좌법하면 되게 좀 이렇게 하찮게 생각해요. 대체로.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보면은 여러 스님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받기도 해요. 결과부자를 꼭 해야 되니까 어디 가면 그냥 편하게 하시라고, 또 어떤 데서는 결과부자 하다가 무릎이 다 나갔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스님들 중에는 너무 오래 결과부자하고 계시다가 오히려 무릎을 상하시는 스님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뭐 이러면은 참 답이 참 애매하셔 다들. 그냥 부처님 가르침은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그냥 편한 대로 앉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대다수고. 네. 근데 그러면 진짜 붓다는 그냥 편한 대로 앉았을까? 진짜 경전에서는 뭐라고 했을까? 뭐 이런 관심을 가지면 좋은데, 그냥 좀 그런 관심보다는 이미 어떤 몸하고 몸은 어떻게 욕망의 그릇이니까 욕망의 그릇이라는 관점을 가지고서 탁 나눠서 이렇게 제끼는 그런 태도가 이 안에 되게 깊숙이 있는 것 같아요, 대체로. 그러다 보니까 명상하면서 대체로 좌법에 대해서 되게 무관심하고, 또는 뭐 상관 하나도 없잖아. 서서 해도 되고 앉아서 해도 되고 누워서 해도 되고 행주자하라 했는데 근데 그런 말도 다 이제 맞은 말이긴 하지만, 그럼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이 불전에서는 전해졌을까? 또는 이제 불교와 그 동시대에 이제 형성된 이제 자연화교 내지 그 힌두이즘의 어떤 그런 우파니샤드나 이런 그 전통에서 좌법을 어떻게 대했을까? 뭐 이런 관심을 좀 갖고서 좀 보면 좋긴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는 좀 일반 사람들이 어렵죠. 왜냐하면 산스크리트도 해야 되고 원저를 가야 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빨려도 어려운데. 근데 제가 본 바로는 그 좌법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명칭은 거의 모든 좌법, 명칭은 어느 경전이나 거의 다 언급이 돼 있어요. 명칭은. 어떻게 앉으라라고 하는 그 설명은 많이 생략돼 있죠. 근데 명칭은 분명히 파리앙가라고 이렇게 전해져요. 파리앙가. 좀 어칭이 좀 어감이 어색하죠? 근데 파리앙가는 이렇게 앉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네. 좀 낯설죠? 처음 보실 거예요. 근데 인도에 가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조각상이 불교 유적에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공부하면서 되게 놀랬던 게, 아니 저렇게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이렇게 그냥 산적해 있는데 왜 우리는 인도 순례를 가거나 성지 순례 가면서 저런 거를 이렇게 눈에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을까? 산치든지 어디 보드가야든지 이런 그 남부에 또 많이 있거든요. 스리랑카까지 연결되는 곳에 유적들이 엄청 많아요. 파괴된 것들도 굉장히 많지만, 보드가야 쪽은 거의 뭐 이슬람에 의해서 거의 그 세계 최대 그 대학이었던 나란다 대학 막 다 불태우고 그냥 학살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흔적이 많이 없는데 남쪽은 좀 많이 남아있어요. 남쪽은 이슬람이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남쪽은 많이 남아있고, 근데 산치나 이런 데도 보면은, 산치는 인도 한 가운데 있는데, 딱 한 가운데. 그러니까 불교가 전파될 때 그 산치의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남부, 북부로 이렇게 퍼져나갔던 어떤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것이거든요. 인도 한 가운데 지역. 근데 거기에 가서 보면 이런 좌법의 상들이 진짜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딱 한번 듣고서 가서 보면 보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의 의식이라는 게 되게 좀 묘한 면이 있어요. 들으면 보이고 안 들으면 안 보여. 네. 갔다 오신 분들한테는 많이 얘기 들었죠. 네. 근데 대체로 다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서 안 보여서. 네. 제가 보여드려요. 여기 이런 데 산치 갔다 오면 이게 어디 있는 건데 이거 본 적 있냐면은 처음 본다고. 네. 그러니까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지 않으니까 안 보였던 거예요.
요 제일 앞에 있는 요 작법은 그 인도 남부에서 발견된 건데 그 똑같은 모양이죠. 표지에 있는 거. 요 달 모양하고. 예. 이제 이게 붓다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붓다상을 접할 때 절에 가서 보면 다 결과부자하고 계시잖아요. 일부 이제 약간 반가부자 형식으로 돼 있는 불상도 본 것 같기도 하고, 예.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좀 많은데, 그러니까 초기에 불상이 중국이 만들어질 때 한 7, 8세기 불상들은 반가부자 불상이 굉장히 많아요. 예. 반가웠다 이렇게 이제 한쪽 위로 올린 건데 오른쪽 올리지 않고 왼쪽 올린 이제 불상들이 굉장히 많죠. 예, 역사적으로 이제 그런 배경들이 여기에 쭉 설명이 되어 있긴 해요. 이 책 안에. 그래서 좀 이제 딱딱한 영역이죠. 그런 역사적인 거. 근데 역사적인 걸 모르면은 오해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저도 이 딱딱한 내용을 책을 써야 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거 없이 쓰면은 또 사람들이 또 오해를 많이 할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자료를 좀 넣고 문헌적인 것도 참가하려고 많이 했었는데 어찌됐거나 우리가 접하는 불상은 전부 결과부자상이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붓다가 결과부자를 하고서 수행을 했을 거라고 거의 100% 믿어버리죠. 근데 인도 지역에서 결과부자 도상은 기원 전후에 북부 위주에서만 발견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붓다가 돌아가시고 한 500년 지난 다음에 결과부자의 도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도상은 이제 언제 만들어졌냐? 부처 이전부터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도상들.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신상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요. 신상. 그러니까 이런 좌법을 앉으면 그냥 신인 거예요. 신. 또는 이런 좌법을 앉아서 수행을 하면 이제 요가 수행자 신적인 어떤 상태에 이르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전승됐었는데 그게 이제 어쩌다가 북쪽에서 좀 뭔 일이 있었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근데 그 시기는 대체로 기원 전후면 이제 대승불교가 굉장히 이제 많이 커지기 시작할 때죠. 대승불교가 기원 전후에 이제 엄청나게 확장되거든요. 저기 카시미르나 그 지금으로 치면은 파키스탄 북부 또는 그 카자흐스탄 그 스탄이라고 붙은 지역 있죠. 중앙아시아. 그 지역에서 어마어마하게 대승불교가 이렇게 형성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지역에 살았던 이제 쿠샨이라고 하는 이제 왕조인데 그 왕조에서 결과부자를 만들었다. 이제 대략 그런 정도 시대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확실한 건 붓다 당시엔 결과부자가 없었던 건 거의 확실한 것 같고 있었다면 이 작법도 있고 결과부자도 같이 만들어서 했겠지. 이제 그래서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결과부자에 대해서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인도에서 북부를 거치면서 인도 북부의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북부에서 만들어진 불상이 중국으로 가면서 이게 이제 루트가 실크로 따라서 가면서 이제 중국 불교가 한국으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제 불상이 이제 결과부자 상으로 이렇게 고착된 거야. 근데 실은 붓다 머리도 이렇게 뽀글뽀글하니 말려 있잖아요. 그런 말려 있는 것은 사실은 고대 그 이슬람 문명, 이슬람은 인도 옆이잖아요. 서쪽, 인도 서쪽인데 그쪽에서 그 신상을 만들 때 이게 머리를 꼬불꼬불하게 만들어요. 예, 수염까지 그래서 온통 그냥 다. 예. 그런 도상들의 영향으로 이제 지금의 불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인도에 있던 것이 한국에 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마찬가지 불전도 그래요. 불교 경전도 인도에서 중앙아시아에서 한문으로 번역되고 한문으로 번역된 게 이루어오고 여기서부터 다시 한글로 번역되면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인도에서 직수입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인정을 딱 하고 나면 그래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지? 이런 데 마음이 생기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접했던 그냥 토양이 문화가 불교 우리 문화에 섞여 있으니까 우리 언어들의 불교 언어들이
그냥 일상 언어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걸 고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 당연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공부하면서 되게 그게 장애가 굉장히 컸죠. 아, 당연한데 이걸 내가 어떻게 거부하는 생각을 하지? 질문을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반문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반문을 하면 이상한 사람이 것 같이 이제 취급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은 이 제목을 보고서 아, 이거 부처님을 폄하하는 제목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아, 내 뜻은 그게 아닌데 참 다양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마음의 저항감이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것에 대한 어떤 강한 믿음과 위배되는 것이 이렇게 딱 올 때 여기는 심리적으로 이렇게 뭔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힘들어하는 것을 극복하는 게 실은 명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을 지키는 게 명상이고, 실제는 그러면 붓다가 이 작법을 진짜 했냐 안 했냐 이런 걸 이제 입증해야 되는데 그건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불교 유적에는 그렇게 많은 도상들이 있지만 불전에는 다리를 어떻게 펴서 이게 뭘 하고 손을 어떻게 해라 이런 설명을 하는 불전은 거의 없거든요. 다만 한 군데 나오긴 해요. 그 비구니 계율 중에 빨랑가, 이제 산스크리트로는 파리앙가라고 이제 빨려로는 빨랑가라고 해요. 산스크리트 음을 토착화시킨 음이 이제 음으로 이렇게 나온 게 빨랑이라고 이제 파리앙을 빨랑이라고 이제 마치 우리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강원도 사투리 이렇게 다르듯이 약간 그런 어조로 바뀌어서 쓰인 게 이제 사실은 빨리어예요. 그래서 빨리어 남부 니까야 경전에서는 이걸 빨랑가라고 그러는데 이 빨랑가를 하면 비구니들이 뒤꿈치가 성기를 접촉해서 성적인 쾌감을 느낀다. 그런 얘기를 이제 붓다에게 이렇게 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붓다에게 이제 그 좌법을 하면 비구니들이 성적인 쾌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비구가 그렇다면 양쪽 발을, 그러니까 한쪽 발을 펴서 해라 이렇게 이제 그렇게 앉도록 하는 게 이제 이게 이제 반 빨랑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 가부자예요. 이렇게 펴는 게 한쪽. 이렇게 해서 뒤꿈치를 딱 당겨서 이렇게 이제 회원 부위에다 붙이는 게 이게 이제 빨랑가. 그 대목을 들어보면 확실하게 빨랑가라는 게 이 좌법이라는 거는 입증이 되긴 해요. 네. 그게 가부자는 아니잖아. 이게 이제 빨랑가지 이게. 그래서 이제 후대는 중국에서는 빨랑가를 그냥 결가부자, 가부자 또는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그 번역을 했죠 한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결가부자라고 하는 거하고 번역을 했던 시대의 좌법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 이제 역사적 사실이고. 붓다가 빨랑가를 하고서 선정에 들었다. 이런 말은, 이런 문장은 수없이 나와요. 그냥 앉았다가 아니고, 빨랑가를 취하고 앉았다. 이렇게 이제 앉아서 선정에 드셨다. 이런 표현은 이제 수도 없이 나오거든요. 빨랑가를 하시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번역을 할 때, 붓다가 결가업자를 하시고, 선정에 드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개승에서는 불상이 다 결과없다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한번 이렇게 뭔가, 좀 왜곡 내지 이제 오해가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뒤쪽에 보면은, 앞쪽은 그, 역사적인 전개와 관련된 내용이고, 요 뒤쪽 후반부에 보면은, 좌법의 수행 생리학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몇 페이지냐면은 167페이지래요. 예. 한 가운데쯤 되는데, 그래서 이 앞쪽은 되게 딱딱하고 약간 문헌적인 그 내용에 관련된, 그러니까 전반부는 역사적인, 좀 고증에 관련된 내용이고, 좌법에 대한. 그 다음에 뒤쪽은 왜 이 좌법이 명상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거를 관념적인 측면보다는 문자적 해석보다는 실제 몸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 현상에 대해서 이제 생리학적인 영역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읽으실 때는 이제 뒤쪽을 주로 보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